주혜 씨는 오늘 요즘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뽑겠다라고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는 동시에 저는 2002년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기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희 해군이 제2 연평해전을 겪게 되는데 제가 그때 기자 생활이 한창 수습 때 열심히 막 잠도 못 자고 2시간 자면서 수습 기자 생활할 때 그래서 저는 연평해전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아요. 아 그러면 2002 년도에. 월드컵 때 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셨겠어요. 그렇죠. 남들 대한민국 이거 할 때 네. 저는 다 받아 적었죠. 대한민국. 그렇구나.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참 생각해보면 제가 태어난 이후에 항상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저희는 휴전이에요. 휴전 상태. 이게 전쟁이 끝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휴전 상태.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뭐 도발 같은 것도 많았고 보이는 도발도 많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한순간도 긴장의 끝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 오늘의 랭키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잊지 말자 역사적 군 관련 사건 베스트 5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굵직한 사건들로만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양낙규 기자님 뭐죠? 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뭐 다 아는 사건이에요. 1.1 사태라고 해서 일명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 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간첩단을 보내죠. 지금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로 하여 될 임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신조 씨였는데 이 때문에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분들이 그 북한에서 그 예전에 우리는 휴전하기 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경로들이 있어요. 그 산길도 있을 테고 그 길을 쫓아서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 우리 위정부 쪽 그 위쪽까지 다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그 청와대 근처까지 와요. 몇 명 정도? 그래서 예전에 구로 그쪽에서 구로 쪽에서 그 예전에 한번 이분들이랑 뭐 총격전도 벌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내려왔던 분들이 31명. 많이 내려오네. 네.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신조 씨 빼놓고는 다 사살. 아 진짜? 근데 김신조 이분이 지금 목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저는 네. 사실 처음 들어보는 사건이어가지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도 많이 생겼고 새로운 검문소도 많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그 세검정 검문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검정 검문소가 생긴 이유가 이 김신조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지나갔던 그 경로에 검문소를 하나 생긴 건데 제가 거기 1박 2일 체험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와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야간에 이제 저희들이 훈련 삼아서 이제 의심스러운 차량을 이제 검문 검색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한 분이 제가 차량을 잡았는데 그 허자 남바를 다셨더라고요. 허남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자기 차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렌트를 해서 이제 이게 사용하는 차들이 보통 허남바를 많이 아 그래요? 다는데 그래서 이 차를 잡아서 검문 좀 장시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려가지고 장병들한테 내가 헛자 끌고 다닌다고 무시하냐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그리고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랑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경찰분들과 같이 하는데도 경찰이 말려도 뭐 막무가내더라고요. 근데 그 검문소 1박 2일 하면서 와 이게 국가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장병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긴 제도가 바로 예비군 제도예요. 예비군 제도가 그때 생겼군요. 맞아요. 이게 김신조 사건 이후에 1968년에 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생기면서 이 국제적으로 이제 예비군을 소집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예비군이 사실 그 저희들이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생들은 좀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고 해서 대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을 좀 짧게 받아요. 근데 요즘은 다 대학생이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 짧게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게 그때 학습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대학생들은 일반인들보다 예비군 기간을 좀 짧게 둔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냐? 생업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학습권이 뭐 그렇게 이것만 특별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냐? 다 똑같이 받자. 그리고 이제는 학생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똑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이게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추진 중이죠. 추진 중에. 예, 근데 이제 대학생분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잘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국방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참 역사적 사건 하나로 이렇게 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보다 예비역들의 힘이 파워가 더 세요. 전투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예비역끼리 이렇게 모여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군부대에다가 그냥 투입을 시켜버려요. 아, 그게 더 제가 봤을 때 실용성 있잖아. 그래서 그 지금 현역 군인들은 진짜 그 부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딱 운영을 하고 예비역 분들이 왕창 들어가가지고 전시 상황에 다 투입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아니 진짜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더 유용한 체계가 아닐까. 지 안 간다고 막 얘기해. 맞아. 남님처럼 얘기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나중에 네 남편이 가면 좋겠어?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바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뭐 JS에서 한 장병이 귀순을 한 도중에 총격을 뒤에서 받아가지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도끼 만행 사건. 도끼 만행 사건. 저는 네. 이거 들어봐서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때 도끼로 휘 두른 사건인 건가요? 1970년대 당시에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자랐어.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유엔군들이 아 북한군 애들이 뭐 하나라고 이거 항상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나무가 하나가 점점 크게 자라면서 이 미루나무가 네. 너무 크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에서 이 북한군이 뭔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 유엔군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미군 대위 보니파스 대위가 가서 이제 이게 중위가 이제 그 장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 미루나무를 베어버리자. 네. 베어버려야 북한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감시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루나무를 베러 가죠. 그래서 미루나무를 이제 베고 있는데 북한군이 와서 저지를 해요. 니네가 뭔데 이 나무를 베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데리고 갔던 병력이 경비병력 10명 그리고 노무자 5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북한군에서 11명이 와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가지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맨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끼로 북한군이 몇몇 이 주변에 있는 도끼를 집어가지고 그때 미군 대위의 보니파스 중위와 이제 중위의 머리를 이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고로 중위와 보니파스 대위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해요. 어머. 이 사망을 하는 동시에 이제 한국군 장병 또 뭐 병사, 미군 병사 한 9명 정도가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되죠. 아니, 너무 잔인한 사건인데요? 와. 근데 이 JSA 가면 가보셨어요? 아니요, 전 안 그 가요. 가면 MDL 군사 분계선이 딱 가운데가 있고 앞에 북한 초소가 있고 우리 초소가 딱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이 돌격형으로 딱 서 있죠. 우리 그럼 헌병이 미루나무가 어느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MDL에서 남쪽. JS에 가면 이 선이 이렇게 구분이 MDL 선이 있어요. 네. 38선인데 이 정확히 이제 군사 분계선 이 선을 넘어가면 월북이고 월남인 거야. 이 끄트머리 가면 그 돌아오지 않는 나무 그 근처에 있는데 사실 옛날에 이 선이 생겼다고 해도 요즘처럼 막 넘어간다 이러진 않았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느 정도 교류는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판문점 미루나무 이 사건, 도끼 사건 이후로 더 뭔가 삼엄해졌을 것 같은데. 그때 이 당시에 한반도에 정말 대규모 군사 작전이 이루어졌죠. 그때 폴버년 작전이라고 해서 미루나무 절단 작전이라고 해서 그 문제의 나무를 그 아예 잘라 버리고 그 당시에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군사 작전도 벌어지고. 그럼 그 미군이 죽었으면 정말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군 같은 경우에는 자군이 죽으면 그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근데 김일성 당시 주석 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때 일단락이 됐죠. 발표를 했군요.
그래서 나중에 JS에 나중에 가게 되면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살짝 넘어봐. 무서워. 그럼 일면 탑 위에 나와 다시. 다음날 그러면서 방송에 바로 나올 수 있어. 검색어 1순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바로.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강릉 지역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 아, 이거 정말 셌었어요. 이게 1996년도 9월에 이 북한군 잠수함이 한 척이 동해에서 좌초가 돼요. 그래서 막 어쩔 바를 모르고 이제 쭉 떠오르죠. 그러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동해안에 해안가 도로로 막 가다가 뭐지?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다 하고 신고를 해버려요. 야, 그럼 택시기사 아저씨가 신고를 하시고. 네, 그때 이제 한 건데 이게 바로 제가 입대하기 바로 전년도. 살발했죠, 제가 입대했을 때도. 어땠어요? 일단 수시로 대기조가 많았고 그때만 해도 10분 대기조라고 해서 맨날 그 하루는 전투화 다 신고 안전군장하고 하루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내용만에. 근데 이걸 풀면 안 돼. 병장들은 다 풀고 있는데 얘도 이걸 계속 메고 있어. 그리고 이러고 자요 그냥. 그리고 이대로 그냥 앉아서 밥 먹고. 당시 이 자초된 잠수함에 무시무시한 분들이 서 있었죠. 이제 특수부대원 26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결국 육지로 올라와요. 강원도 쪽으로 해서. 이제 26명이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예비군 소집령이 발령이 됐고 한 49일 동안 이분들을 다 잡기 전까지 150만 명의 장병들이 나서서 육군이 소탕작전에 갔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난파된 특수부대원의 한 명 빼고 모두가 사살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장병들도 많이 다쳤어요. 군인만 현역만 12명 정도가 다치셨고 민간인 4명 정도가 또 사망을 하셨고요. 전투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때 그 민간 손실액만 따져도 한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바뀌었던 게 있어요. 군복에 저희들이 계급장이 노란색이었었어요, 그때. 계급장이. 근데 이 특수부대원 분들이 현역병을 한 병을 사살을 하는데 계급장을 보고 사살을 한 거야. 노란색이 너무 눈에 띈 거야. 지휘관이었다는 거지. 그걸 바로 사살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계급장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눈에 띄지 않는. 노란색이었으면 정말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보였죠. 정말 거의 전쟁 이후의 최대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잠수함 고장으로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잠수함으로 그 간첩 활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옛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수함이 뭐 여러 개가 돌고래급 잠수함도 있고 209, 214급 있지만 이 잠수함을 타다 보면요. 209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안 있으면 이 산소가 부족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올라와야 돼. 근데 올라오면 레이더에 걸리는 거야. 그쵸. 근데 214급 잠수함은 AIP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물속에서 전기로 해서 산소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 잠수함은 일주일 동안 안 올라와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핵추진 잠수함은 더 오래 기간 있을 수 있어. 연료가 필요 없어. 핵잠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시간 바다 안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더 좋죠. 제가 얼마 전에 잠수함을 타고 부산항에서 제주도까지 갔다 왔거든요. 멀미예요. 잠수함도. 이게 원통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잠수함이. 그럼 이게 갸우뚱이 많이 해요. 멀미가 더 심하고 내려가면 정말 재밌는 게 이분들은 일단 뭘 튀겨 먹질 않아. 다 쪄먹어요. 기름이 튀기는 동안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박 같은 거 안 먹어. 씨 있는 거. 씨를 뱉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출항을 나가게 되면 뭐 일주일 이상 나가니까 일주일 동안 옷을 갖고 오니까 샤워도 마음대로 못 해. 뭐 3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샤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빨래 같은 경우도 빨래를 할 데가 없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짱 박아놔요. 뭐 배관 같은 데 사이에 짱 박아놓고. 잠수함이 몇 명 정도 타요? 보통 승조원이 이제 40명 정도 엄청 많이 탈 타네. 수가 있고 큰 거는 뭐 24명이 통상적으로 타는데 24명이 타는데 침대는 7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3교대를 하니까. 다 근무를 하니까 자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근무하고 7명 자고 또 나머지는 다 근무하고 그러니까 침대가 항상 따뜻해. 대표났네요. 항상 대표나.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잠수함에서 어떻게 간첩 활동할 수가 있어?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니죠. 그 잠깐 수중에 얕은 만약에 그 어두운 곳에서 잠깐 올라와서 침투를 하게끔 침투조만 내보내고 아니면 이렇게 그 해안가를 쭉 찍어서 해안가에 이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기도 하고 요즘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날리잖아요. 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데 잠수함에 잠수를 하고 있다가 쑥 수면에서 쑥 쏘고 다시 쑥 내려가. 그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SLBM이 자꾸 위협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쏘고 없어지니까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 해상 초계기를 많이 사야 한다. 이걸 잡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사야 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정말 이런 잠수함 위해서 안보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를 통탄하게 만든 두 사건이죠.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평도 폭격 폭격 사건입니다. 아 근데 저는 정말 가슴 이게 아픈 사건이잖아요. 일단 희생자분들, 우리 군인 장병분들, 순직하신 분들, 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이 이야기는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더 가슴에 와닿냐면 찡하냐면 제가 2009년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 3월달에 이게 딱 터진 거예요. 그때 거의 한 3달 동안 집에를 못 가고 막 기사를 썼는데 한 2달, 한 달 반 좀 넘었나 이때쯤부터 이제 순직 장병들이 천안함을 올리고 나서 순직 장병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SU 한준이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 그 SSU 분들이 가서 이제 그 시체를 끌어올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일품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인가 어떤 장병이 전자시계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택 이함대에 그 천안함 그 전시관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안보를 좀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2015, 그 순직한 장병 중에 한 분이 이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유품이라고 전시를 했는데 2015년도에 이게 멈춘 거야. 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잊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억울함이나 뭐 분통함을 잊고 우리를 떠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중에 하나가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를 몇 살이었어요? 2010년도면? 저 20살 때죠. 한창 20살. 군대 네. 친구들 군대 갈 때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휴가를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저 윗선배가 그쪽에서 군 생활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그 동기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분들이 뭐 한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또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뭔지 모를까봐 한번 설명을 또 한 번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3월 26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 PCC가 이제 그 침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인천해양경찰청 소속의 이 해양경비정들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천안함 승조원들을 이제 구조를 하게 되는데 당시 천안함에 104명의 승조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한 58명, 58명 정도는 구조를 했는데 46명이 실종이 돼요. 근데 실종자 중에 결국 이제 한 40명은 사망자로 확인이 됐고요. 6명은 그 실종자로 남았죠. 그래서 사륙용사라고 항상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사륙용사.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1이라고 항상 붙이는 분이 네. 있는데 바로 UDT의 한주호 대위님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장병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 심해 잠수를 통해서 이 장병들을 구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륙용사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당시에 너무 가슴 더 아팠던 거는 이제 그 우리 장병이 이렇게 순직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뭐 미국 잠수함과 충돌을 했다. 막 여러 가지 루머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이 너무 혼란에 빠지게 했죠. 근데 유가족 분들은 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 다큐멘터리 본 적 있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다 제 또래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너무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이거에 만만치 않죠.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천안함이 끝나기도 전에 아픔이 끝나기도 전에 2010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연평도에 대고 포격을 해요. 연평도가 어딨냐면 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이거든요. 연평면이라고 해서 그 대연평도를 향해서 포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해병대 장병 2명이 사망을 하고요. 민간인 2명도 사망을 하죠. 근데 한 장병은 이 해병대 장병 한 분은 그 휴가를 나가는 길에 뻥 소리를 듣고 위급한 상황인가 보다 하고서 돌아가는 길에 포격을 당한 거예요. 진짜요? 네. 너무 고생.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직접적으로 포격한 사건으로 남는 거죠. 그게 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저 이 장면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당시 뉴스에 연평도 모습이 이렇게 촬영이 되면서 일반 집도 막 불타고 연기 나는 그런, 저 그거 보면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자들도 이 검정색 연기 보고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때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갖고 와야 한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쏴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한창 핫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사실 오늘 랭킹이 역사적 순서대로 배치가 된 이야기였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와닿아서 정말 대한민국 안보 잘 수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사실 보면 방심이었어요, 저희. 당신. 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부 육군에서는 저게 뭐 밀고 더 들어오겠냐, 뭐 나갈 것이다. 이거는 뭐 저쪽 북한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휴가도 많이 나갔었어요. 네. 뭐 옛날에 그런 표어도 있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방심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초등학교 때인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오늘 좀 평소보다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방송이 항상 그렇게 쾌활할 수는 없어요. 맞아. 약간 시사적이고 무거운 방송도 좀 해야 돼. 아무래도 군대 얘기다 보니까 네. 너무 가볍게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군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좀 더 알차고 네. 오늘은 좀 무거운 거 했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걸로 해서 우리 군 랭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양락교회 천하 무적.